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파악하거나 진단을 내릴 때요. 은연중에 아주 명확한 선을 기대하잖아요. 마치 그 정밀한 공학 도면이나 엑스레이 사진처럼요. 네,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죠. 맞아요.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 필름에 삐죽하고 하얀 선이 나타나고 의사는 그저 거기를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주 깔끔한 이분법이죠. 그렇죠.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그 중간지대는 없으니까요. 우리 뇌는 그렇게 눈에 확 보이고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상태를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복잡한 감정하고 엄청나게 압도적인 대자연이 만나는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엑스레이 기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하, 산산조각이요. 네, 진단하기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꽤나 탁한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하나 있죠. 네, 장종합 교수의 칼럼 장가계와 봉황고성 2000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칼럼의 노트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장각의 돌기둥들이 막 얼마나 멋지고 웅장한지를 묘사한 그런 평범한 여행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거대한 자연이 어떻게 인간의 뇌를 완전히 헝클어뜨리고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소화해보려고 발버둥 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아주 흥미로운 심리 관찰기 같았어요. 우리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단순히 풍경 감상을 넘어 자연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을 따라가보는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실제로 이 칼럼에서 다루는 장각의 여행의 둘째 날 여정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산을 오르내리는 걸 넘어섭니다. 인간이 그 압도적인 스케일 앞에서 겪는 인지적인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죠.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그 유명한 황석체죠. 해발 1300m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황석체 입구에 가면 산의 어떤 자존심을 그대로 보여지는 문장이 하나 딱 적혀 있어요. 어떤 문장인가요? 불상황석체 왕도 장각에. 그러니까 황석체에 오르지 않으면 장각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와, 엄청난 도발이네요. 니네 여기 안 오면 온 것도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97년에 대만 화교가 재온 케이블카를 타고 그 험준한 수직 절벽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에 도착하면 우리가 보통 산 정상 하면 상상하는 그 뾰족한 암봉이 아니에요. 아, 뾰족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그게 황석체의 지질학적인 반전인데요. 믿기 힘들 정도로 넓고 평평한 대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1300m 위에 평평한 땅이 있다고요? 네, 해발 1300m 구름 위에 작은 경작지도 있고요. 울창한 숲이 있고 심지어 쉼없이 흐르는 샘물에 음식점까지 다 있습니다. 세상에 하늘 위에 누군가 몰래 숨겨둔 또 하나의 생태계 같네요. 거기서 보는 뷰는 어떤가요? 특히 6가지 기해함이 어우러졌다는 육기각이라는 누각에 서면요. 천리상회봉이나 금귀암 같은 장각의 최고의 절경들이 파노라마로 쫙 펼쳐집니다. 자연이 깎아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기교를 다 모아놓은 그야말로 시각적인 포화 상태의 공간이죠. 와, 상상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컬럼니스트의 반응이 좀 뜻밖이잖아요. 네, 내면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완벽한 절경 앞에서 감탄을 막 쏟아내는 대신에 놀라움이 오히려 희미해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고 고백하거든요. 저는 이 대목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 이 일행이 원각이라는 또 다른 엄청난 절경을 이미 봐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아, 그렇죠. 원각이의 충격이 컸던 거죠. 이게 딱 그거예요. 마치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너무 완벽하고 강렬한 메인 요리들을 연달아 계속 먹다 보니까 정작 마지막에 나온 진짜 환상적인 디저트 앞에서는 혀의 미각세포가 아예 지쳐버려서 둔감해진 상황 같은 거죠.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미각이 무뎌진 상태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의 감동조차도 철저히 어느 타이밍에 그걸 보느냐 하는 그 상대적인 타이밍의 노예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슐랭 식당 비유를 뇌과학적으로 조금 풀어보자면요. 우리의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새로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새로운 자극이요. 네. 전날 원각에서 시각 피질과 감정 중추가 이미 최대치로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을 막 분비했기 때문에 다음날 황석체에서 비슷한 유형의 거대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의 기준선, 즉 역치가 이미 한참 높아져 버린 겁니다. 이미 눈이 너무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칼럼니스트가
감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억지로 우와 하면서 감탄을 쥐어짜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이 지금 무뎌졌구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육기강 난간에 기대어서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풍경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왜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일종의 메타인지 같은 건가요? 강막합니다. 고도의 메타인지가 작동한 겁니다.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거울을 빌려서 풍경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를 비춰보는 거죠. 감동의 깊이는 결국 순서와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꽤나 씁쓸하지만 아주 성숙한 통찰을 끌어냅니다. 정말 철학적이네요. 그렇게 높은 정상에서 거시적이고 관조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시선을 좀 확 아래로 내려볼 차례입니다. 협곡에 갈라진 틈 사이로 쑥 스며 들어가는 코스, 심리화랑이죠. 네, 심리에 걸쳐서 그림이 펼쳐진다는 이름부터 아주 직관적이고 시적인 곳이죠. 여기서 여행의 템포가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모노레일을 타고 5km 협곡을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 일정한 속도가 아주 묘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감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각적으로는 그 거대한 산수화가 눈앞으로 스르륵 다가오고요. 후각으로는 계곡의 야생화 향기가 훅 스치고 또 촉각으로는 협곡을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바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감이 다 깨어나는 경험이군요. 맞아요. 걸어갈 때 헐떡임도 없고 케이블카 탈 때 그 아찔함도 없이 오롯이 그림 속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이동 수단이 관찰자를 풍경에서 뚝 떼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리듬을 주면서 풍경의 일부로 동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거네요. 네, 딱 그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화란의 눈높이에서 마주치는 바위들은 아까 황석채에서 봤던 거대한 뷰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철저히 구체적인 이야기, 서사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재미있죠. 대표적인 게 채양 노이남이라는 바위입니다. 약초캐는 노인바위요? 네, 약초바구니를 메고 있는 늙은이의 형상인데 전설이 이렇습니다. 병든 황제를 살리려고 심산유곡으로 약초를 캐러 왔다가 황제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 선체로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슬픈 사연이네요. 칼럼니스트는 이걸 보고 끝내 닿지 못한 충성과 늦어버린 시간의 무게가 응고된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어서 정지된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정지된 시간이요? 그런데 그 모노레일의 종점에서는 그 정지된 시간하고는 정확히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바위를 만나잖아요. 세자매봉이죠. 네, 세자매봉. 아이를 품에 안은 큰언니, 등에 업은 둘째, 그리고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막내의 형상입니다. 칼럼니스트는 이 돌기둥들 사이에서 세대를 건너 쉼없이 이어지는 따뜻한 생명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아까 노인바위가 얼어붙은 시간이라면 이거는 살아 숨쉬는 계속 흐르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약간 삐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삐딱한 생각이요? 아니, 지질학자 입장에서 보면 저건 그냥 수만 년 동안 비바람에 깎여나간 규암 덩어리들일 뿐이잖아요. 뭐 팩트만 놓고 보면 그렇죠. 우연히 깎인 모양이 노인이나 임산부처럼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굳이 충성심의 좌절이라던가 생명의 잉태 같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끈끈한 희로애락을 막 더 씌우는 거, 이거 너무 인간 중심적인 억지투사 아닐까요? 아, 억지투사다. 네, 인간이란 존재는 대자연이라는 빈 캔버스만 보면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덧칠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좀 고집불통 같은 본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지질학적으로는 그저 침식된 암석 덩어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가 무작위적인 시각정보, 특히 구름이나 바위의 굴곡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려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파레이도리아라고 부릅니다. 파레이도리아, 얼굴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네, 특히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을 찾는 진화론적으로 아주 본질적인 인지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장가계처럼 스케일이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대자연 앞에서는요, 이 본능이 다른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다른 차원이라니요? 무슨 뜻인가요? 거대한 수직 암벽이나 끝을 알 수 없는 협곡은 인간에게 일종의 존재론적인 무력감과 불안을 줍니다. 너무 커서 우리 뇌가 단번에 소화하지 못하는 물리적 공간이거든요. 너무 크니까 무서운 거군요. 맞아요. 뇌는 이런 의미의 공백 상태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하고 차가운 무기질적인 돌덩이에다가 노인의 충성심이나 자매의 생명력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서사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상력이 막 풍부해서 재미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차가운 거대함을 견디기 위한 일종의 인지적 소화제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소화제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서사를 부여해야만 비로소 그 압도적인 공간이 우리가 발붙이고 이해할 수 있는 친밀한 장소로 변환되니까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미지의 공포를 길들이는 인간만의 생존 방식인 셈이군요. 재미있네요. 그렇게 심리화랑에서 바위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연을 들여다본 뒤에 일행은 다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네, 높이 차이만 무려 692m에 달하는 케이블카를 타죠. 692m요? 와, 아찔하네요. 그렇게 천자산 정상으로 향하는데 발 아래로 깎아지른 계곡이 멀어질 때 칼럼니스트가 200의 시를 읊조립니다. 별유천지 비인간. 인간 세상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주, 다른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죠. 천자산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로 이런 시가 나오는 거죠? 천자산은 해발 1250m 고지대에 펼쳐진 65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성역입니다. 특히 이곳 토착민인 토가족에게는 아주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고요. 성산이군요. 네, 이곳은 네 가지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고 해요. 운도, 그러니까 구름의 길, 월휘는 달빛, 하일은 햇빛, 동설은 겨울눈. 이 자연현상들이 바위숲과 빚어내는 시간성은 정말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 신의 영역 한가운데서 천대소열을 마주하잖아요. 수천 개의 뾰족한 바위 봉우리들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아니면 황제를 호위하는 수만 명의 군대처럼 끝없이 쫙 펼쳐진 장관이에요.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 바위 바다의 왼편에 유독 우뚝 솟은 봉우리가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어필봉인데요. 하늘을 향해 거꾸로 꽂힌 거대한 부처럼 생겼어요. 어필봉, 이름부터가 황제의 붓이네요. 네, 전설이 또 범상치 않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황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쓰던 붓을 하늘로 냅다 던졌는데 그게 땅에 거꾸로 탁 꽂혀서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홧김에 던진 붓이 산이 되었다. 칼럼니스트는 이걸 보고 하늘을 향해 꽂힌 붓끝의 깊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고 멋지게 묘사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또 제 딴지가 발동했습니다. 하하, 또 어떤 부분에서 걸려셨나요? 200의 시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감탄했는데. 아니,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인간 세상이 아니다, 별유천지다 라고 찬사를 보낸 것까지는 너무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초월적인 풍경에 왜 하필 패전한 황제의 분노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 세속적이고 찌질한 정치 드라마를 끌어다 붙인 걸까요? 찌질한 정치 드라마요. 네, 차라리 무슨 구름 타고 온 신선이 내려와서 시를 쓰다가 붓을 놓고 갔다. 이러면 훨씬 어울리잖아요. 압도적인 자연의 기세에 주눅이 든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그나마 제일 파워가 센 황제의 건이라도 빌려와서 자연을 어떻게든 기죽이려고 한 방어기지 않을까요? 와, 호스트님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한자 문화권에서 이름 짓기, 즉 명명에 갖는 권력과 심리를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아, 명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 있나요? 네. 거대한 풍경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정은 단순히 와, 아름답다 수준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먼지처럼 느껴지는 두려움, 즉 숭고함에 가깝습니다. 이 숭고의 두려움을 다스리려면 나름대로 가장 강력한 서사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굿이 인간 세상의 짱인 황제를 데려온 거군요. 맞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바위산도 결국은 우리 인간 세계의 총치자인 황제가 홧김에 던진 붓 하나에 불과해.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스케일을 확 줄여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감히 쳐다보기도 무서운 자연의 스케일을 우리가 통제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적 서사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황제가 진짜로 붓을 던졌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거대함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사를 생산해내는 그 인간의 끈질긴 인지적 투쟁 과정 그 자체죠. 와, 듣고 보니까 왠지 좀 짠해지네요. 신들의 영역, 그 구름 위 세상에서 하루 종일 그 엄청난 스케일과 싸우고 순고함과 공포 사이를 막 오가면서 무거운 서사들을 더딥히느라 뇌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에너지를 엄청 쓴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우리는 무조건 다시 지상으로 흙냄새 나고 사람 땀냄새가 나는 곳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둘째 날의 완벽한 마무리가 바로 토가족 마을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옛 궁궐터에서 열린 토가족 민속 공연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여행기의 공기 자체가 180도 달라집니다. 멀리서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리고요. 아주 단정하게 차를 받쳐들고 맑고 부드러운 환영의 노래를 부르는 토가족 여인들이 등장하죠. 저는 이 공간의 전환이 장각의 여행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감정선이 완전히 바뀌니까요. 칼럼니스트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낮에는 대자연이 우리를 압도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사람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 거대한 경외의 공간에서 인간의 따뜻한 환대의 공간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관찰자에서 손님으로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마치 하루 종일 엄청 춥고 캄캄하지만 경이로운 우주 공간을 아슬아슬하게 유영하던 우주비행사가요. 해질녘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해서 따뜻한 난로 앞에 딱 앉아서 가족들이 차려준 집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야 팽팽했던 우주복 지퍼를 슥 내리면서 긴장을 푸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 훌륭한 비유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경외감이라는 감정은요, 자아를 잊게 만들고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신경학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계속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피곤하죠? 계속 놀라야 하니까. 그렇죠. 그걸 다시 현실의 무게감으로 훅 끌어내려주는 이른바 그라운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온기입니다. 무대 위에서 막 팔과 머리를 거칠게 흔들고 짐승 같은 함성을 터트리는 아주 낯선 전통춤을 보면서도 이방인 여행자는 어느새 부드럽게 환대받는 손님의 위치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 그라운딩의 정점을 찍는 게 또 음식이잖아요. 토가족의 음식들. 아, 음식 요소도 일품이었죠. 염장한 고기로 푹 끓여낸 탕에다가 새콤하고 매콤한 고추장아찌, 투박한 감자랑 마, 두부, 고사리, 떡,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시원한 장각의 특산 맥주까지. 완전히 처음 보는 낯선 소수민족의 음식인데도 혀끝에 닿는 그 짜고 매운 묵직한 맛들이 하루 종일 들떠있던 신경을 물리적으로 차고하게 확 눌러주잖아요. 맞아요. 미각을 통한 완벽한 그라운딩이죠. 컬럼니스트가 그 낯선 속에서 묘하게 익숙한 온기를 느낀 건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아무리 대자연이 위대하고 대단해도 결국 이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마침표는 사람의 짤레나는 환대라는 거죠. 그래서 장각의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그 기암괴석 자체가 주는 시각적인 놀라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구름 위 극도로 비현실적인 자연의 공간과 땅 위에 극도로 끈끈하고 따뜻한 인간의 공간 사이를 수직으로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그 거대한 감정의 낙차, 극도의 긴장과 극도의 이완이 교차하는 그 폭발적인 스윙을 온몸으로 통과해내는 것. 그것이 이 여정의 진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감정의 폭발적인 스윙. 정말 멋진 말이네요. 오늘 우리는 장가계에서의 둘째 날을 쭉 따라가면서 완벽한 풍경 앞에서도 타이밍에 따라 무뎌지는 감동의 상대성을 마주했고요. 또 차가운 무생물인 바위에다가 충성과 생명, 심지어 황제의 찌질한 분노까지 막 더딥히면서 자연을 소화하려는 인간의 끈질긴 본능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경우의 끝에 우리를 편안하게 안착시켜주는 사람의 환대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죠. 네, 칼럼니스트는 벌써 내일 부용진이라는 새로운 숨겨진 마을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부용아, 꽃단장하고 기다리거라, 오빠가 간다. 이러면서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여정을 되짚어보면요. 이 기록은 오늘날 여행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사람들은 장각의 침식된 바위를 보면서 황제의 붓을 막 상상하고 굳어버린 늙은 충신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서사를 바위에 새겼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옛날 사람들이 거대한 자연을 소화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웅장한 뷰포인트에 딱 도착하면 가장 먼저 뭘 꺼내죠? 무조건 스마트폰부터 꺼내죠. 눈앞에 펼쳐진 그 압도적인 무질서를 이 작은 사각 프레임 안에 어떻게든 예쁘게 규격화해서 구겨넘느라 바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서사를 부여하는 대신에 기계가 만들어내는 픽셀의 선명함에만 기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게요. 다음번 여행에서 당신의 눈앞에 거대한 협곡이든 혹은 창밖에 묘한 구름이든 무언가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진다면요.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기 전에 딱 한 번쯤 멈춰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내가 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 풍경에 이름을 붙인다면 나는 저곳에 어떤 서사를 투사하게 될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엑스레이처럼 명확하고 박제된 인증샷을 얻는 대신에 좀 헷갈리고 탁하지만 당신의 감정이 오롯이 담긴 진흙탕 속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서사가 투영될 때 비로소 그 차가운 대자연은 당신만의 친밀한 장소가 될 테니까요.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